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헌 속에 인류 멸망을 앞둔 완벽한 생존 매뉴얼이 숨겨져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아마 다들 그냥 코웃음 치시겠죠. 약간 그게 무슨 SF 영화냐고 하면서요. 네, 맞아요. 그 어릴 때 주일학교나 동화책에서 보던 귀여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있잖아요. 뭐 미소 짓는 기린이랑 코끼리가 막 쌍을 지어서 배에 타고 마지막엔 예쁜 무지개 뜨고. 그렇죠. 그런 평화로운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로 그 동화적인 포장은 완전히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싹 다 걷어낼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댈 자료는 오직 창세기 7장의 텍스트 그 자체니까요. 맞습니다. 종교적인 논쟁이나 신학적 해석 같은 건 이 방 밖에 잠깐 두고 올 겁니다. 대신 이 고대 텍스트를 소름 돋도록 정밀한 재난 생존 일지의 관점으로만 딥다이브 해볼 거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그냥 신화나 우화 카테고리에 막연히 던져두고 제대로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충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마치 기계공학자의 매뉴얼이나 극지방 탐험가의 로그북처럼 아주 건조하게 읽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열리더라고요. 진짜로. 맞아요. 재난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통제 불능의 카오스, 혼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7장은 그 압도적인 혼돈에 맞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질서와 통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들이랑 공간 묘사로요. 바로 그 질서가 이 생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죠. 1절을 보면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탈 탑승객을 선별하는 과정부터 나오거든요. 네, 신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죠. 네, 그 세대에서 그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 의롭다고 하면 막 도덕적으로 착하다거나 선량한 사람을 떠올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혹독한 생존 과정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 단순히 착한 성품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텍스트 맥락 안에서 그 의로움은 다가올 전 지구적인 절멸 앞에서의 완벽한 통제력과 수능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물리적이죠. 완벽한 수능이요? 자, 상상해 보시죠. 이제 곧 지구상의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가 삭제될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동정심이나 유연함이 절대 아니에요. 융통성 부리면 다 죽는 거니까. 맞습니다. 주어진 생존 매뉴얼을 단 1cm의 오차도 없이 감정적 동요 없이 기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행 능력이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탑승객 명단을 한정하는 과정만 봐도 엄청 단호하잖아요. 그렇죠. 인간 탑승객은 노아 본인이랑 세 아들, 그리고 아내와 세 며느리, 딱 8명으로 영구봉사됩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나 친한 이웃을 향한 연민이 개입될 틈 자체가 텍스트에서 철저히 차단된 거군요. 네, 인간 탑승객을 그렇게 소수로 극단적으로 제한한 반면에 동물 규정. 이건 진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해서 놀랐어요. 제가 아까 동화책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모든 동물이 암수 한 쌍씩 탔다고 기억하죠. 네네, 짝지어서 2마리씩이요. 근데 2절이랑 3절에 기록된 인센토리? 그러니까 재고 목록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건 2쌍이죠. 새도 7쌍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7쌍이면 무려 14마리잖아요. 배 공간도 엄청 한정되어 있고 배설물 처리나 식량 문제만 해도 진짜 지옥 같았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많이 태웠냐는 의문이 들죠. 맞아요. 2마리만 살아남아도 어떻게든 번식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건지.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단순한 대피용 보트의 기록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오, 그럼 뭔데요? 방주에 오르는 순간부터 이 프로젝트의 시선은 재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재난 이후의 세계를 향해 있는 거죠. 이 배는 일종의 거대한 종자은행, 시드뱅크인 셈입니다. 아하, 시드뱅크요. 네, 정결한 짐승과 새를 7쌍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태운 이유를 3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대홍수 이후에 물이 빠지고 나면 지구가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나 다름없을 테니까. 생존자들이 당장 먹을 식량이 전혀 없잖아요. 즉, 잉여로 태운 이 동물들은 1차적으로는 인류의 식량 자원이고 2차적으로는 고대 사회에서 필수적이었던 종교 제사, 희생 제물로 쓸 자원까지 미리 계산해 둔 거네요. 완벽합니다. 치밀한 계산이죠. 와, 듣고 보니까 이건 거의 우주 멸망 앞두고 기획하는 궁극의 우주선 대피 프로젝트 같은데요. 그 SF 영화에 나오는 세대 우주선, 제너레이션 10이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일단 살고 보자가 아니라 도착지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복원하고 문명을 재건할 건지 시뮬레이션이 이미 인벤토리 단계에서 다 끝난 거군요. 북극 스벌바르에 있는 국제 종자 저장소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5절의 짧은 한 줄이 이 숨막히는 통제력을 완성합니다.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와, 어떻게 보면 이 재난 텍스트에서 제일 무서운 문장이네요. 그렇죠. 이 코끼리는 덩치가 너무 크니까 한 쌍만 빼겠습니다 같은 자의적인 타협이 일절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완벽하게 통제된 거네요. 그럼 이제 인벤토리가 채워졌으니 본격적인 재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겠네요. 4절을 보면 아주 묘한 카운트다운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비를 내리겠다고 명시하죠. 일주일의 유예 기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재난 발발 시점 기록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고대 신화들 보면 그냥 아주 먼 옛날 신들이 노에서 큰 비를 내렸다 뭐 이렇게 대충 퉁치고 넘어가잖아요. 모호한 시공간 배경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핀포인트로 날짜를 팍 찍어버리더라고요. 600세 2월 17일. 네, 엄청나게 구체적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경찰 사건 조서나 함장 항해 일지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박아둔 걸까요?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다른 고대 홍수 신화들과 이 창세기가 괴르달리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날짜를 그렇게 정밀하게 기록한다는 건 독자를 향한 일종의 선언이에요. 선언이요? 이것은 흐릿한 신화적 공간의 비유나 상징이 아니다. 특정한 연도, 특정한 월, 일에 발생한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 라고 못을 박는 거죠. 아, 팩트다 이거군요. 네, 재난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일지 형태의 기록 방식이 허구가 아님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텍스트적 닷 역할을 합니다. 닷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떨어지네요. 근데 이 사건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제 상상력이 좀 한계에 부딪히는 구절이 있었어요. 11절 후반부의 재난 묘사 말씀이시죠? 네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나 태풍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들 시각화하죠. 근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린다뇨. 단순히 먹구름 몰려오는 기상현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 텍스트는 도대체 뭘 묘사하는 겁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졌던 우주관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지구와 우주를 어떻게 인지했는지를요. 아, 고대인들의 시선에서 봐야 하는군요. 우리는 지구가 둥글고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한 원반이고 그 위를 궁창이라 불리는 거대하고 단단한 반구형 돔이 덮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니까 책상 위에 놓인 예쁜 스노우 글로브 같은 형태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돔 위에는 거대한 위쪽에 물이 있고 평평한 지구 아래에는 아래쪽에 물, 즉 시면이 있다고 생각했죠. 와, 그러면 투명한 스노우 글로브가 거대한 수족관 안에 푹 잠겨 있는 걸 상상하면 되는 거네요? 네, 지구라는 공간은 그 위아래 엄청난 물의 압력 사이에서 돔 형태의 보호막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생존의 버블이었던 겁니다. 대박! 그럼 텍스트가 말하는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게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네요.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지구 아래 시면이 위로 솟구치고 단단한 돔에 균열이 가면서 우주 밖에 거대한 물이 폭폭처럼 쏟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상현상이 아니라 환경 구조 자체의 붕괴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 3차원 모든 방향에서 물이 덮쳐오는 우주적 스케일이네요. 태초에 하늘과 땅이 나뉘기 이전의 혼돈, 물로만 꽉 찼던 그 원시 상태로 우주가 완전히 퇴행해버리는 과정인 거죠. 진짜 좀 소름 돋지 않나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보통은 높은 언덕이나 산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죠. 근데 이건 지각이 쪼개져서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 껍질이 깨져서 물이 쏟아지는 입체적 붕괴니까 대피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오직 완벽하게 밀폐된 방주라는 구조물 없이는 생존 확률이 성립되지 않는 전지구적 파멸입니다. 네, 근데 이 거대한 환경 붕괴 속에서 저는 16절 읽다가 진짜 숨이 턱 막히는 단절감을 느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대목이죠. 맞아요. 아니, 그 거대한 나무배 설계하고 수십 년간 나무 베고 역청칠해서 만든 건 노아잖아요. 실무자 노아. 그렇죠. 인간이 지었죠. 근데 정작 자기 가족 목숨 지켜줄 마지막 문을 닫는 주체가 인간 노아가 아니라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굳이 외부에서 신이 문을 닫아버린 걸까요? 저면 이 대목이 창세기 7장에서 가장 문학적이면서도 가장 무거운 스릴러적 요소라고 봅니다. 우주선이나 잠수함의 에어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에어록이요? 누군가 외부에서 문을 닫고 봉쇄해 준다는 건 방주 안의 사람들에겐 철저한 구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물 한 방울 못 들어오게 밀폐시켰다는 물리적 안전 장치죠. 아, 밖에서 잠가줘야 진짜 안전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문 밖에 남겨진 세상과의 영구적이고 완벽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을 통과한 거죠. 아, 그 말씀은 설령 노아 마음이 바뀌어서 밖에서 비명 지르는 친척이나 이웃을 구해주고 싶어도 문을 열 수 없다는 거네요. 네, 내부의 통제권마저 박탈당한 겁니다. 와, 밖에서 쏟아지는 비명 소리랑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노아는 그 두꺼운 나무명 너머의 죽음을 그냥 목도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인간의 연민이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안과 밖의 완벽한 물리죠. 그렇게 문이 닫히고 나니까 텍스트가 방주 밖의 상황을 엄청 건조한 수학으로만 서술하더라고요. 17절부터 보면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떴고 산이 잠겼다 이러는데 네, 20절을 보면 또다시 집요한 숫자가 등장하죠. 맞아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삶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이면 대략 7m 내외잖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를 기준으로 물이 7m 더 차올랐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 15규빗이라는 디테일한 계산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냥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산 꼭대기에서 7m 이렇게 수학적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뭔지. 이 수치에는 아주 치밀한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주처럼 거대한 배, 게다가 동물과 짐을 가득 실은 만재 상태의 배가 안정적으로 뜨려면 흘수라는 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흘수요? 배통이 물 아래로 가라앉는 깊이 말하는 거죠? 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방주 높이가 30규빗이었거든요. 그 배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고 떠 있으려면 딱 절반인 15규빗 정도가 물에 잠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 맙소사. 그러니까 15규빗이라는 물 높이는 단순히 비가 엄청 많이 왔다는 문학적 묘사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이죠. 방주가 가장 높은 산봉우리 위를 지나가더라도 암초에 걸려 파손하지 않도록 배에 흘수만큼 물을 딱 더 채워 넣었다는 거네요. 이거 무슨 물리적 보증서 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살육의 확정이 담겨 있죠. 살육의 확정이요? 이 수학적 묘사는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일말의 의문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달리기 빠른 표범이나 새 혹은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 올라간 사람 중 한두 명은 살지 않았을까? 아, 높은 데로 도망간 사람들? 네, 그런 가정을 차단하는 거죠. 산 위로 7m가 잠겼으니 육지에 피할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주에 안 탔으면 생존 확률은 제로라는 걸 숫자로 입증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와... 그래서 21절이랑 22절이 그 결과를 무표정하게 선고하는 거군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사람, 가축, 들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전부 다요. 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하듯이 호흡하는 생명체가 완전히 삭제됐잖아요. 오직 노아와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고요. 파멸의 규모를 보여주는 쐐기죠. 그리고 이 쐐기의 마지막 방점이 24절에 등장합니다. 비가 내린 기간은 40주야였는데 24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비가 내린 물리적 시간 40일과 물이 땅에 넘쳐있던 150일, 이 수치의 차이가 재난의 지독함을 보여줍니다. 40일 동안은 막 하늘 창문 깨지고 땅 터지는 폭력적인 파괴의 시간이었을 테고 남은 110일 동안은 아마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겠죠. 숨 막히는 침묵이었을 겁니다. 수천만 시신이랑 문명 표편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고 거대한 죽음의 바다 위에 그냥 나무배 하나 떠 있는 거잖아요. 그 150일의 고요함이 폭우보다 훨씬 무섭고 압도적이네요. 우리가 이 텍스트를 오늘 철저한 생존 일지로 분석해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식량과 제사를 위한 14마리의 인벤토리 계산,
600세 2월 17일이라는 다큐멘터리적 날짜 기록. 그리고 하늘돔이 깨져내리는 우주관의 붕괴, 산꼭대기 위 15규빗이라는 수학적 파멸까지요. 네, 외부에서 굳게 닫힌 단절의 문도 포함해서요.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돼서 인류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재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오늘 심층탐구 진짜 대박이네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1000배는 더 디테일하고 무서웠어요. 이 익숙한 고대 텍스트가 완전히 새로운 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 관점으로 다시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나쳐온 타임라인 중에 텍스트에 기록 안 된 아주 기괴한 공백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아, 비가 내리기 전에 그 시간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4절 보면 비 내리기 7일 전에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동물들과 가족들은 비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신이 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밖에서 완벽하게 잠가버렸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겹쳐보세요. 밖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방주문이 밀폐되고 나서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일주일이죠. 네, 노아와 8명의 인간들은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에어록 안에서 수천 마리 짐승들 숨소리랑 악취에 갇힌 채 숨죽여 7일을 기다려야 했다는 뜻입니다. 밖은 여전히 해가 쨍쨍하고 일상적인 소음이 들렸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웃들 웃음소리, 시장 소음이 나무벽 너머로 다 들렸겠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고요한 7일 동안 절대로 열 수 없는 닫힌 문을 등지고 앉아 전 지구적 삭제를 그저 기다리게만 했던 그 시간. 심리적 압박이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느꼈을 그 168시간의 공포. 그 7일간의 거대한 침묵과 어둠 속으로 오늘 당신의 상상력을 깊숙이 밀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찢어지는 재난의 순간보다 밀폐된 고요함 속에서 재난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무서운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